환경오염 관련 부담금입니다, 여러분. 이거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탄소세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고 있어요. 뭐 참고로만 하시고, 그러니까 밑에 꼭 기억하실 건 어떤 게 있냐면 환경개선 부담금 하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부담금 제도 있죠. 요 두 가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개선 부담금 이거는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경오염의 원인을 갖고 있는 자, 경유자동차가 오염시키니까 경유자동차를 갖고 있는 미간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부담하는 거를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폐기물 부담금은 폐기물에 관한 건데 폐기물을 나중에 버리려면 살충제 용기 이런 거 버리려면 형광등 이런 거 버릴 때 소비자가 내지 않잖아.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낸다? 그걸 만든 제조업자,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수입한 업자, 너희가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 하는 게 폐기물 부담금입니다. 누가 부담하는지 주체가 다른 거죠. 그거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식중독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식중독에서는 먼저 감염형 식중독이 있고 독소형 식중독이 있는데, 감염형 식중독은 외우지 마시고 하나하나 특징적인 것만 나중에 하시면 되고, 독소형 식중독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는 아셔야 된댔죠. 그러면 독소형 식중독에 어떤 게 들어간다? 보툴리누스, 그죠? 보툴리누스는 몇 급 감염병입니까? 보면 두지 말고 패버려 해서 1급 감염병이었어. 그럼 1급 감염병이고 그 말은 치사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식중독에서 치사율이 높다 이런 말이 나오면 보툴리누스가 됩니다. 주로 뭐 때문에? 통조림 그리고 소세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소형 식중독에 오염된 토양 때문에 생기는 웰치균 그리고 포도상 구균, 이 세 가지가 독소형이에요. 그러면 살모넬라균 그거는 독소형일까 아닐까? 아니라니까. 독소형은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살모넬라균 이런 거는 감염형인데 뭐의 원인이다? 장티푸스. 그죠? 또 감염형 식중독에 생선의 어패류, 이건 뭐였지? 비브리오, 장염 비브리오, 그죠? 비브리오 폐혈증이라고 해요. 장염 비브리오, 생선의 어패류 감염형이에요. 독소형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사율 하면 보툴리누스, 그 다음에 포도상 구균은 참 많이 물었던 문제인데 특징이 잠복기가 짧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고 끓여도 100도씨에서 30분간 끓여도 파괴되지 않고 장 독소를 분비한다. 독을 막 뿜어낸다. 그리고 주로 어떤 음식에 많다? 당질이 많은. 당질이 많다는 건 탄수화물이죠. 그죠? 그래서 떡, 케이크 뭐 이런 거요. 그런 거를 잘못 먹었을 때 생기기가 쉽다. 그리고 화농, 어딘 상처가 볼맞어 또는 편도선염 이런 게 있는 사람이 포도상 구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시금치 나물을 쪼물쪼물 묻힌 거를 우리가 먹으면 포도상 구균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세균에 의한 게 아니라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그냥 앞에 글자라도 한 글자라도 적어놔. 시험장에서 갑자기 허덕하고 안 떠오를 때가 있어. 머릿속에 맹한 것처럼. 그래서 보거 하면 뭐예요? 테트로도톡신이죠. 보거 하면은 테트로도톡신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 보거는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은 더 갖고 있었습니다. 보거의 독은 어디 있었습니까? 난소, 그 다음에 고환, 그리고 내장, 그죠? 보거의 독은 난소, 고환, 내장, 그리고 피부 이런 데도 있어요. 피부에도 있어요. 근데 어디에는 없다? 아가미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보거는 테트로도톡신 자체가 어디를 마비시키냐면 호흡 중추, 호흡 중추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갑자기 숨을 못 쉴 수가 있어. 호흡 중추 신경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먹었을 때 언제쯤 그 증상이 나타납니까? 먹고 나서요 30분 안에서 5시간 사이에 식후 30분에서
5시간 사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테트로도톡신의 잠복기가 얼마라고요? 30분에서 5시간 사이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봐주시고, 그리고 이 독성은 끓는 물에 몇 시간 정도 끓여야 독성이 없어진다? 9시간. 끓는 물에 9시간 정도 끓여야 독성이 상실됩니다. 되셨어요? 그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조개의 독소는 뭐예요? 조개는 조미료, 조미, 미틸로톡신, 그죠? 미틸로톡신. 굴의 독소는 베네루핀. 그 다음에 버섯의 독소는 무스카린, 그죠? 광대버섯. 그 다음에 감자의 독소는 솔라닌, 이런 거. 그 다음에 맥각, 맥콜, 보리죠. 보리, 맥콜 음료. 보리의 독소, 맥각의 독소, 에르고톡신. 그 다음에 청매 하는 거는 아미그달린. 그 다음에 옥수수나 견과류 하면은 아플라톡신이죠. 여러분 아셔야 돼. 특히 이 보고의 독소는 잘 알아두세요. 호흡 중추 신경이 마비되고 9시간 이상 끓여야 독성이 없어지고 잠복기는 30분에서 5시간 사이라는 거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게 있어? 다이옥신이라는 거 있죠. 지금 여기는 환경 호르몬의 종류들을 쭉 말한 거예요. 그럼 이 종류들을 다 외우기 힘드시니까 눈도장 찍고 다이옥신 요거 하나는 알아두시라고요. 다이옥신이 환경 호르몬인데 얘는 질문합니다. 소변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소변으로 안 나가. 체내에 지방에 가가지고 차곡차곡 정장되어 있을 거예요.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그러면 이 다이옥신은 언제 나오는 거다? 언제 나오는 거다? 소각.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소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 다이옥신 하면 언제 검출된다? 소각시. 그래서 소각의 가장 단점이 뭐다? 다이옥신 검출이거든요. 쓰레기 처리 방법에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포지움입니다. 이제 그 보건교육의 방법에서 심포지움과 뭐를 기억하자? 페널토이, 배심토이 구별하셔야 되겠죠. 심포지움 하면 어떤 말이 들어갈 거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거야. 그래서 어떤 주제가 똑같은 주제를 줄 거야. 주제를 주면 2명에서 5명, 몇 명 중요하지 않아. 몇 명의 전문가가 각자 의견을 발표할 겁니다. 옥신각신 안 해. 옥신각신 안 하고 각자 나와서 의견을 발표하는 거야. 그럼 발표를 하고 사회자가 또 자기도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사회자도 뭔가 좀 아는 것 같아. 청중도 질문하는 내용이 지식이 있는 것 같아. 결론적으로 심포지움은 어떻다? 모두가 전문가예요. 사회자도 전문가, 발표자도 전문가, 듣고 있는 청중도 전문가. 모두가 전문가로 이루어지고 각자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심포지움. 그 다음에 패널토의, 다른 말로 배심토의, 이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서로 상반된 의견이었죠. 그래서 패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패를 나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나누는 것처럼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가 사회자 말에 따라서 토의하는 거죠. 패널토의, 다른 말로 배심토의라고 합니다. 2가지 구별을 하실 것. 그 다음에 분단토의라는 건 여러분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러 개의 분단으로 나눌 거야.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여러 개 분단으로 나누어서 각자 의견 통일해 종합해 해서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통일을 주제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그거를 분단토의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분단으로 나눈다 그 말 들어갈 거야. 그럼 분단으로 나누니까 시끄럽다 그랬죠. 여기서도 웅성웅성 저기서도 웅성웅성 한다 그랬죠. 벌이 윙 하는 것처럼 시끄럽다 그래서 버즈 세션이라고 합니다. 버즈 세션 또는 버즈 토의, 버즈라는 말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교육의 방법 중에서 시범이라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다 그랬습니까? 실무 적용이 용이하다 하는 거.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에서요. 시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신생아 목욕법을 가르치고자 한다. 제 교통정리 잘하세요. 보건교육의 방법은 시범이에요.
그러면 보건교육의 평가는 뭘로 한다? 평가는 관찰법. 인슐린 주사법을 당뇨 환자들한테 가르치려고 한다. 잘 들어보세요. 보건교육의 방법은 시범. 교육의 매체는 모형. 교육의 매체는 모형. 평가 방법은 나와서 해보세요 하고 지켜봐야 되겠죠. 잘하나 못하나? 관찰법. 교통정리 되시겠죠? 그거 많이 언급했으니까 반복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룹 토의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룹 토의는 다른 말로 집단 토의라고 하는데 장점이 좀 특징적인 게 많죠. 자, 장점이 이런 거는 무슨 토의 무슨 보건교육이냐 물을 거라고 민주적이죠. 내 의견만 주장할 수 없잖아. 그리고 또 능동적으로 참여하죠. 나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토의하다 보니까 사회성도 키워지고 발표력도 키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좀 재미있는 거야. 학습 의욕도 올라가고 이게 뭐다? 그룹 토의 또는 집단 토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급성 감염병이 유행했다. 가장 효과적인 거는 방송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뇌에서 폭풍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마음대로 그냥 바람 불면 이러면 다 파편이 다 튀잖아.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적이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이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쉽게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어떤 사례를 말하면서 이거는 어떤 교육 방법으로 하면 좋겠냐 이런 거 말하겠죠. 그죠? 혼전 순결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토론을 편하게 시켰다. 어떤 방법? 브레인스토밍인 거죠. 그 다음에 역할극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하는 거 말이 어렵지 않으니까 힌트 될 겁니다. 역할극인 거죠.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우리 동물 그림책에서 봤으니까 우리 동물원 가서 직접 볼까 하는 게 뭐예요? 견학이죠. 그래서 교육의 장소를 실제 현장으로 옮기는 거지. 그거를 뭐라고 한다? 견학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하는 건 뭐라 그래요? 시뮬레이션. 여러분 문제집에서 기억나? 똑같은 실제 환경과 똑같이 세팅해두고 하는 거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평가의 형태에 대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평가의 형태는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교재에서 언급한 거는 진단평가, 그 다음에 형성평가, 총괄평가 세 개죠. 이 세 개는 기본으로 여러분이 깔고 가야 돼. 그러면 진단, 형성, 총괄평가는 언제 했는지에 따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언제 평가를 하는 시점. 그래서 진단평가는 언제 한다?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하는 거는 진단평가야. 전에 하는 거는. 그럼 전에 왜 합니까?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그냥 계속 열심히만 한다고 성적 오르지 않아. 이 아이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학습 결함. 그리고 왜 자꾸 공부를 하는데 실패하고 공부 성적이 안 오르는지 원인 발견. 그래서 그래야지 네 문제는 앉아서 가만히 앉아만 있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집중 안 하고. 그럼 그런 걸 알아야 공부가 성적이 늘겠죠. 그래서 미리 그 아이의 문제점이 뭔가 교육하기 전에 알아보는 거죠. 진단평가죠. 진단평가. 그 다음에 교육을 했어요. 제가 이번 시간에 열심히 가르치고 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쪽지 시험으로 한다든지 OX 퀴즈로 한다든지 뭔가 하는 거죠. 그럼 보건교육을 했던 이 시점, 보건교육 시라고 했어요.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할 때. 이번 시간 거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해봤을 때 원생들이 아무도 못 맞췄어. 그럼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못 가르쳤다든지,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너무 낮다든지, 또는 참여를 안 하고 다 잔다든지, 그죠? 그리고 아니면 내 방법에 학습 지도 방법에 문제가 있는가? 교재가 너무 어려웠나? 이런 거를 알아보는 거를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보건교육 중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총괄평가는 어떤 거예요? 총정리인 거죠. 쉽게 말해 기말고사 같은 거죠. 이건 어떤 거야? 학습교육이 언제 다 끝난 후에 하는 거는 총괄평가죠. 구별되시겠죠? 전에 하는 거는 진단, 중간에 하는 거는 형성, 끝나고 하는 거는 총괄.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또 같이 쌍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번에는 절대평가와 그 다음에 상대평가라는 게 있죠. 자, 절대평가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자, 목표 간호조무사 시험 여러분 다음 주에 얼마? 60점. 과락이 없는 60점 목표로 정했어. 그럼 그 목표에 도달을 했으면 합격, 패스. 도달 못했으면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딱 정해놓고 거기에 몇 명이 들어왔던 거는 신경 안 써. 단 한 명이 밖에 안 붙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목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목표 지향평가라고 합니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에만 도달하면 되는 거. 절대평가. 여러분 시험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상대평가라는 건 어떤 겁니까?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미리 기준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우리 체육 시간에도 누구 기준 하면 그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해치고 이렇게 하잖아. 기준 정해놨어. 그래서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보다 잘했네. 이 기준보다 못했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1등급부터 등급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죠. 상대평가는 어떤 거다? 내보다 잘한 사람이 있는지 나보다 못했는지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지향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 정한 거는 기준이 있으니까 비교가 되겠지. 상대평가. 목표만 딱 정해져 있으면 절대평가. 구별하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의료 전달 체계라고 돼 있죠. 자, 의료 전달 체계는 1차 처음으로 똑똑 가는 곳이죠. 어디다?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알아두세요, 여러분. 1차 처음으로 똑똑 두드리는 곳은 의원급, 그리고 지방보건기구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2차 진료 단계는 어떤 겁니까? 1차 갔더니 여기서 조금 큰 데 가봐라 해서 2차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2차는 병원급을 말합니다. 입원실이 있겠죠. 입원 환자 중심인 병원급을 말합니다. 2차. 근데 2차에서도 뭐라면 아무래도 큰 곳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대학병원 같은 데 한번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이런 말 하죠. 그곳이 뭐다? 3차가 되겠죠. 3차. 그래서 3차 진료 단계는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같은 곳을 말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얘가 어딘지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럼 이렇게 1차, 2차, 3차 정해지는 거를 정해서 순서대로 가라고 시스템을 정해놓은 거를요 뭐라고 한다?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의료 전달 체계를 정해놓은 이유는 뭐야? 1차 가도 될 사람이 바로 대학병원 가면 정작 대학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 병상이 없어서 못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의료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차 갔다, 2차 갔다, 3차 갔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강제적으로는 하진 않죠. 어떻게 한다?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고 권장사항일 뿐이고 자유방위명인 거죠. 우리나라는. 먼저 감기 걸린 환자가 의원급 가도 되는데 대학병원 가도 대학병원에서 막진 않잖아. 진료비가 비쌀 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방위명이다 하는 거 봐주십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DRG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 DRG는 이거는 뭐예요? 포괄숙가제라는 겁니다. 포괄숙가제. 자, 포괄숙가제라고 하셔도 됩니다. DRG라고 표현 안 해도 포괄숙가제. 자, 이거는 어떤 거에 따라 진단명에 따라 진료비를 딱 정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비를 책정했다는 말은 금액이 딱 정해둔 거라고, 금액이. 그래서 우리가 머리 커트 얼마, 남자 커트 얼마, 여자 커트 얼마 정한 것처럼 기장추가 없음 하면서 정해놓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진단명에 따라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를 포괄숙가제라고 합니다. 이거의 장점이 뭔데요? 이거 왜 생긴 거예요? 행위별 수가제 때문에 생긴 거잖아. 왜? 행위별 수가제가 의료비가 올라가니까. 그럼 포괄수가제를 하면 의료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너무 기본이고 당연한 겁니다.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뭐다? 의료비가 떨어지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모든 질병에 다 적용하진 않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행위별 수가제가 근간이거든.
몸통이거든. 그러면 7개 질병이라면 어떤 질병이 들어간다? 여러분 아시죠? 먼저 안과 무슨 수술이야? 백내장. 백내장. 만약에 백내장 100, 100데100 없어. 수정체. 같은 말인 거 아시겠죠? 백내장.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편도수술, 아데노이드, 편도 이런 말 들어가면 돼. 편도수술. 그 다음에 또 외과에 뭐 있어? 수술하는 거? 충수염. 그 다음에 또 탈장수술. 그 다음에 치질수술. 이거 포괄수까지. 그 다음에 산부인과에서 2개 하는데 뭐였었죠? 제왕절개수술. 제왕절개술. 그리고 또 하나가 자궁수술. 이때 자궁수술은 암은 아니고 그냥 자궁혹 같은 거 났을 때. 자, 지금 몇 개예요? 7개죠. 이 7개 질병에 대해서만 금액이 딱 정해둔 거예요. 그거를 포괄수가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본인 일부 부담제라는 거 있죠. 이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나오는 단어의 정의인 거죠. 이건 뭐예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도 돈을 좀 일부 내라고 하지. 그거를 본인 일부 부담제라고 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 내용에서 그냥 눈치로 챌 거야. 본인에게도 부담을 지우는 거죠. 그러면 본인 일부 부담제는 왜 하는 거예요? 본인 전부 다 공짜라면 사람들이 다 공짜만 바라고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과잉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에게도 부담을 지우는 거, 그런 제도를 본인 일부 부담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행위별 수가제라는 게 있어요. 행위별 수가제. 자, 행위별 수가제는 여러분 어떤 행위를 취할 때마다 금액이 매겨지는 거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의료인이 제공을 하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해주고 약도 쓰고 수액 같은 것도 하고 진료 재료별로 비용이 다 매겨져 있어. 그래서 이거 받으시겠어요? 이 검사 해봅시다. 이거 할 때 암 검사를 피 검사를 하면 되게 잘 들어요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권하는 거야. 그래서 피 검사비 얼마인데요? 한 10몇만 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싸요 이러면서 막 권하는 거죠. 그럼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게 행위별 수가제야. 그럼 이거를 받으면 의료인이 아주 퀄리티 높게 의료 서비스를 해주겠죠. 우리한테. 왜? 돈이 되니까. 근데 단점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과잉진료를 하겠죠. 과잉진료. 그러면 이런 서비스의 단점이 과잉진료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료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의료비가 상승되는 게 행위별 수가제의 가장 큰 단점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는 행위별 수가제를 진료 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을 책정한다. 행위 하나하나의 가격을 책정하니까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의료비가 올라가지. 이거를 보완한 게 뭐라고요? 포괄수가제라고요. 그 다음에 인두제. 인두제는 사람 머리, 쉽게 말해서 정해진 환자 수, 나한테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책정하는 거는 인두제. 그 다음에 진료자 측하고 지불자 측이 서로 단판을 지어 총금액을 정하는 거죠. 그건 뭐라 그래? 총액계약제라는 것도 있었죠. 총액계약제. 어렵진 않아요? 연봉 협상하듯이 금액 딱 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많이 했으니까 알 겁니다. 자,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어떤 사람? 저소득층. 그럼 이 사람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공적부조. 이게 공적부조가 공공부조 같은 말이야. 그죠? 세금으로 뭘 도와주는데? 의료를 도와준댔잖아. 3개 다 나와야 돼. 저소득층에게 의료를 공공부조의 방식으로 도와주는 게 뭐죠? 의료보호. 다른 말로 의료급여라는 거죠. 의료급여. 되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국가가 공공부조의 방식으로 도와준다 하면 뭐예요? 기초생활보장. 그죠? 기초생활보장이죠. 소득을 도와주는 거는. 되셨습니까?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성비라는 게 있죠. 성비. 자, 성비라는 건 여러분 단어 당연히 기억해야 돼. 시험장에서 헷갈리면 안 돼요. 누가 기준이다? 여자가 기준이에요.
무조건 기준은 누구다? 여자야. 여자를 몇 명으로 생각한다? 100명일 때 누구? 남자는 몇 명이니? 하는 게 성비야. 헷갈리지 마세요. 여자 100명일 때 남자 몇 명이니? 하는 게 성비라고요. 그럼 만약에 성비가 100 이상이에요. 그럼 누가 많은 거야? 이거를 알아야 위에 말을 안다는 소린데 여자는 무조건 100명이라고 남자가 숫자예요. 그럼 성비가 100이 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성비가 110이다. 그러면 여자는 100명일 때 남자가 몇 명이라고요? 110명이라고요. 그럼 남자가 많다는 소리 아닌가? 성비가 100 이상이면 남자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성비는 크게 1차, 2차, 3차 성비가 있는데 1차는 안에 있을 때야. 태아였을 때 이건 무슨 성비다? 태내 성비 또는 태아 성비라고 하죠. 태아 성비 또는 태내 성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성비는 뭐예요? 2차 성비는 출생시 성비. 응애 하고 태어난 거죠. 이 출생시 성비가 제일 중요해. 왜? 얘가 장래 인구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장래 인구를 예측하기에 가장 좋거든요. 2차 성비가. 그 다음에 3차 성비 이거는 뭐였어요? 현재 성비죠. 현재 몇 명이니 알아보는 거 현재 성비입니다. 그러면 얘 보시면 3차 성비 120이란 이라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 해석할까? 그럼 이거는 뭐부터 해석해야 돼? 3차라는 말부터 해석해야 되겠죠. 그럼 3차 현재 그 다음에 성비라는 말 해석하세요. 여자 100명일 때 남자 몇 명인 거예요? 남자 120명. 남자 120명 되셨습니까? 그거를 3차 성비 120이란 하고 해석한 겁니다. 기본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구 정책의 내용이라고 해서 쭉 적어놨는데 참고로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구 정태 알아두셔야 되겠죠. 인구 동태 이거요. 통계 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구 정태 통계, 인구 동태 통계 있는데 인구 동태 통계는 어떤 거였습니까? 변하는 거야. 변동이 있는 거야. 들쑥날쑥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 출생률 다르고 2020년도 22년도 출생률 다르잖아. 똑같을 순 없잖아요. 이런 걸 알아볼 때는 인구 동태 통계로 알아봅니다. 변동이 있는 거. 그런데 헷갈릴 거 없어. 어떤 거로 생각합니다. 뭐 끝에다가 율이 붙으면 동태야. 율이 붙으면 출생률, 사망률, 전입률, 전출률, 혼인율 이런 거 나오면 인구 동태 통계라고. 그 다음에 인구 정태 통계는 여러분 딱 멈췄지. 정적이다. 멈췄지. 이거는 어느 한 시점 딱 정할 거야. 그래서 2022년 3월 1일 시점 직업별 인구 또는 2022년 3월 11일 시점 성별 인구 이렇게 말하는 거. 딱 어느 시점을 딱 정해버려. 그러면 인구를 들쑥날쑥 할 수 없잖아. 그 순간을 묻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한 순간을 묻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인구 정태 통계입니다. 그럼 헷갈리시면 뭐만 기억하자? 별이 붙을 거야. 별. 그래서 성별, 연령별, 직업별, 도촌별, 산업별 이런 식으로 별이 붙으면 정태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인구 동태, 정태 선을 꺼 두시고 그 다음에 또 기준을 볼 때요. 양적인 기준, 질적인 기준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눈치로 양적인 거니까 뭔가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 양적인 거니까. 그럼 늘어나는 거 하면 옆에 있는 것 중에 두 개 중에 뭘 것 같아? 나이. 그래서 연령은 양적인 기준이야. 그러면 질적이라는 말은 퀄리티, 양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질적인 거, 성, 직업, 교육 정도 이런 거를 질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구 구조 유형입니다. 인구 구조 유형입니다. 자, 인구 구조 유형에서 우리는 세 가지가 지금 좀 간이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옆으로 있지만 그냥 한번 봅시다.